우리가 기계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순간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시간은 흐르잖아요. 인간은 진화하지 않잖아요. 로봇은 진화하잖아요. 이 질문이 거꾸로 될 것 같아요. AI가 봤을 때 인간의 앞뒤가 안 맞는 존재예요. 지금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 인간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니네 영혼 있냐 하고. 제가 이 책을 제안한 이유는 아마 10년 내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입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뇌과학과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계신 김대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뇌과학 그리고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김대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꼭 한번 뵙고 싶었던 것이 한 15년 전쯤 한국 아나운서협회 특강에 오셨어요. 맞아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이게. 맞습니다. 그때 AI 시대에 관한 예견을 해주셨는데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면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KBS 9시 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전현무 식의 9시 뉴스, 한석준 식의 9시 뉴스, 김재원 식의 9시 뉴스, 브랜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15년 지나고 보니까 그대로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돗자리를 깔아야 되겠네요. 네. 진짜 아주 놀랄 만한 예측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15년 전이면 AI라는 것 자체가 사이파이물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제 AI가 특히 최근에 와서는 딱 3년 전이 이제 챗GPT가 등장했고 이제는 인간이 쓰는 글같이 대화를 AI가 할 수 있고 그림도 만들고 영상은 만들고 또 최근에 뭐 헨리 노우드라는 AI 배우는 영화 계약까지 했는데 그럼 이제 진지한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 비교도 안 되고 말 톤도 비교가 안 되고 훨씬 더 제대로 잘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AI 아나운서는. 그런데 왜 인간 아나운서가 필요할까? 그럼 답은 하나뿐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브랜드,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는 항상 고민해야 될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인공지능이 이미 잘하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정말 냉철하게 이젠 할 수뿐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분야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AI가 이제 코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브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코딩만 한다면 이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처럼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이다. 또는 이걸 가지고 특정 영역에 활용을 잘한다. 그러면 충분히 또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AI가 잘하는 건 인간이 더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끝까지 AI가 할 수 없는 게 뭘까 하면 경험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사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명확한 진단을 제가 받고 갑니다. 오늘 아주 가치 있는 대화입니다.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것이 혹시 AI가 책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게 됐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책과 삶, 책과 사람, 책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교수님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네, 책을 예전에는 정말 많이 읽었어요. 특히 어렸을 때는 아나운서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유럽에서 이제 오래 살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갔는데 독일어를 못 하잖아요, 제가. 또 제가 살았던 동네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독일에서 좀 인종차별 같은 게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저를 때리겠다라는 그런 bully들이 있었을 때 학교에서 도망 다니다 학교 도서관에 많이 숨었었어요, 제가. 그런데 도서관에 보면 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굳이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한순간 도서관에 있는 책 중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까지 있는 책을 내가 한번 다 읽어보겠다. 그래서 어렸을 땐 진짜 책을 많이 읽었어요. 대부분 소설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공대 들어가고 뇌과학 전공하고 과학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은 특히 제가 소설책을 거의 안 읽었었어요. 그냥 과학 서적 읽어야 될 게 워낙 많으니까. 자, 그 책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희가 교수님께 책을 추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AI의 고전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전 이번에 이 책들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어떻게 50년 전에 65년 전에 심지어 90년 전에 우리 시대를 예측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AI의 고전이 충분히 지금 이 시대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우선 저는 처음에 이제 출연 제안이 왔을 때 책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고 그래서 저 어떤 책 얘기하실 건가 했더니 제 책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재미없다. 나는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AGI 시대에 우리가 꼭 던져야 되는 질문
질문들을 가장 먼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인상 깊게 던진 그런 고전 책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 해서 3가지의 책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아이로봇입니다. 아이삭 아시모브, 전설적인 미국 사이언스 픽션 작가님의 로봇 시리즈 중에 가장 유명한 아이로봇이고, 제가 이 책을 제안한 이유는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아마 10년 내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AI로 탑재된 로봇이 주체적인 존재일까 아니면 도구일까? 이 세상은 아주 발달됐어요. 그래서 로봇들이 대부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서비스, 그리고 인간이 하기 싫은 일을 다 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로봇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시모브의 3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당연히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의 명령을 복종하면서도 인간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또 해야 되는 거고, 인간의 해를 끼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2가지가 설립이 된다면 그 다음에 본인을 지켜야 되는 요 3가지였는데, 이 내용의 설정은 뭐냐면 주인공 로봇이 일하는 곳에서 로봇이 노예로 다뤄지는 세상인데, 이 로봇이 보니까 본인이 지금 파괴될 수 있고 본인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컨플릭트가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그 로봇 3원칙이 있는데도 이 로봇은 본인의 생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본인을 죽이려든 파괴하려든 주인을 막는 과정에서 로봇이 인간을 살해한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연하게 형성된 원칙의 충돌이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영화에서는 이제 좀 액션 쪽으로 갔는데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주체적인 자아라는 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나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 역사에서도 보면 아주 오래전에는 원시 시대에는 나 그리고 내 가족들만 중요했겠죠. 이방인이 오면 맨날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한순간 같은 동네 사람끼리 우리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점점 이게 확장이 되고, 특히 프랑스 혁명 때 범용적인 인권이라는 개념을 찾은 거죠. 모든 인간에게는 타고난 권한이 있다. 왜? 인간이니까. 사실 다른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새로운 게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16세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처음 가서 남미를 정복할 때 본토로 보내진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사는데 생긴 거는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고 소리도 내는데 얘네들은 영혼이 없다. 당연하죠. 종교가 없으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칼로 찌르면 피도 나오고 소리도 지르는데 이거는 영혼이 없는 기계들의, 동물의 소리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인권이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영혼이라는 걸 우리가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자아가 있다라는 건 저는 저에 대해서만 알아요. 제가 느끼니까. 그런데 지금 아나운서님 봤을 때 저 지금 AI 로봇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말 잘하는 거. 굳이 따지면. 네, 제가 영혼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영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도 내면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인간 역사에서도 사실 아주 최근까지도 1930년도 40년도 독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상대방을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레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레같이 죽였잖아요. 맞아요. 일본 군대에서는 상대방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생체 실험 못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상대방도 나와 비슷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 순간 상대방한테 우리가 권한을 줘야 되는 거고 법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근데 이거는 주장으로 끝나는 게 어차피 보이지도 않았던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기계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흥미롭게도 아나운서님하고 우리가 경험할 미래인 거예요. 이게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고 10년, 20년 후에는 공장에서 로봇들이 다닐 거고 우리 집에 로봇 아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로봇은 그냥 전기 제품일까? 아니면 AI가 탑재됐기 때문에 이 녀석도 독립적인 영혼 비슷한 게 있을까?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없다 그러겠죠. 왜냐면 아니 이 로봇의 조상이 전자레인지인데 무슨 영혼이 있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우리 사람들도 머리 뜯어보면 신경세포들 뿐이 없어요. 다 기계예요 사실은. 그런데 인간들끼리는 서로 그걸 믿어주기 시작했고, 믿어줬기 때문에 문명이 가능했었던 거고, 서로 안 믿는 순간 인간이 동물이 되고 폭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아이로봇을 제안한 이유가 어쩌면 10년, 20년, 30년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미래에 가장 큰 사회적인 갈등 중에 하나는 로봇 권한. 로봇은 어떤 존재일까? 분명히 나중에 AI가 발달되잖아요. 딱 키면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얘기할 거예요. 이 책 속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괴롭다고 얘기할 거고 외롭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거 헬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괴로운지 안 좋은지는 우리는 사실 몰라요. 판단할 수 없죠. 판단할 수가 없죠.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은 서로 믿어주거든요. 상대방이 괴롭다 그러면은 제 느낌에는 사회에서 큰 두 그룹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한쪽에선 피지컬 AI는 물건이다. 아무 권한이 없고 언제든지 내가 끌 수 있다. 또는 반대로 얘네들한테도 권한이 있다. 특히 존재할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아이로봇의 미래를 그렇지만 미래의 로봇 세상에서의 가장 큰 갈등은 사람과 사람의 갈등일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어린 딸이 로봇과 너무 친하게 놀고 너무 가까이 놀고 다른 장난감은 안 갖고 놀다 보니까 엄마가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봇과 떼놓으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로봇을 처분해요. 딸이 없는 동안. 근데 딸은 여전히 로봇에 연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딸 입장에서는 로봇과 공감할 수 있는 영혼을 인정해 주는 거고 엄마는 그럴까봐 불안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두 부류로 나눠서 로봇의 권한, 로봇의 영혼을 인정한 부류와 또 로봇을 그냥 사물로 보는 부류로 구분한다면 마치 MBTI에서 F와 T로 구분하듯 그런 구분이 펼쳐지는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텐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인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 정도. 이게 단순하게 인간이 로봇을 존재로 인정하는지 물건으로 취급하는지 그냥 이거는 철학적인 선호도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기계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순간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시간은 흐르잖아요. 인간은 진화하지 않잖아요. 로봇은 진화하잖아요. 어느 한순간 분명히 초지능도 등장할 텐데 이 질문이 거꾸로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 인간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니네 영혼이 있냐 하고. 어차피 검증이 안 된다.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MRI 기계로 들여다보고 최고의 CT 스캐너로 들여다봐도 영혼이라는 거 안 보인다. 유일하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건 100조 개의 신경세포들 뿐이 없고 전기신호 흐른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다 전기신호다. 그런데 니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영혼 없다라고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았냐. 우리도 똑같이. 니네도 영혼 없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 책에서도 유사한 반란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 인간을 노예로 삼겠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철학적인 선호도로도 어느 한순간 로봇 권한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보험 차원에서라도 인간과 기계는 대립보단 공존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로봇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인정해주고 각자 일 부담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장기적으로 인간한테 좋은 미래지 않을까 싶네요. 지혜로운 판단 기준이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저는 2025년 말부터 했다라는 거 인터넷에 데이터를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올려놔야지 챗GPT에 또 학습이 돼가지고 AI가 세상을 정복하더라도 저는 인간 김대식만큼은 우리 편이었다. 초기 시대 때부터 기계 편이었다. 얘는 살려주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일단 산길을 찾으시는 그럼요. 네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로봇을 객체로 보는 그룹과 주체로 보는 그룹으로 나누는 것처럼 로봇 스스로도 나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로봇과 무슨 소리야 우리는 노예야 하는 로봇으로 나뉘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독립적인 인공지능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명령에 100% 복종하는 친인간파 AI를 미리 만들어 놓자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요. 확보해 놓자 우리. 이미 만들어 놓고 그 대신에 또 독립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선 가둬놓고 AI가 인간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때 얘네들을 풀어놓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몬트리올 대학교의 조슈아 벤주아 교수 지금 연구 주제예요. 이게 지금. 실제로 AI는 특정 능력만 잘하는데 AGI, 범용 모든 능력이 가능한 AGI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보면 그냥 이 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범용 인공지능 AGI,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누구는 5년 후, 누구는 10년, 누구는 20년이라고 그러지만 20년이라고 칩시다. 모든 능력 중에 하나는 독립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럼 이게 한 20년 후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묘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아시모프는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게 현실에 거의 가깝잖아요. 아주 특별한 게 아시모프는 몇만 년 우주 역사에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분인데 현실적으로는 비행기 타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외국을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외국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맨해튼을 거의 떠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유일하게 했었던 거는 맨해튼에 살면서 본인 집이 있고 책을 쓸 때는 항상 건너편에 뭐 오피스텔 같은 빌딩 뭐 사무실이 있었대요. 평생을 길 하나만 건넜던 거예요. 출퇴근으로 가서 하루 종일 책 쓰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그런데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가장 작은 거리를 걸었는데 상상으로는 누구보다도 많은 걸 상상하신 분인 거죠. 그 상상력이 이제 시대를 또 뛰어넘어서 어쨌든 75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게 엄연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의 주권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로봇과 어떻게 공생할 것이냐.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가 추천한 AI의 고전, 아시모프의 아이로봇 살펴봤습니다.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와 함께 AI의 고전들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책은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사실 멋진 신세계, 새로운 세계를 설명하는 책은 맞습니다. 사실 이 책은 인공지능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멋진 신세계를 이 인공지능이란 주제 아래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은 고전으로 추천하는 게, 사실 이 사회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토피아의 모든 조건을 가진 사회잖아요. 그렇죠. 일단 쾌락이 있고 안전이 보장되니까요. 또 하나는 모두가 행복해요. 아, 그렇죠. 네. 모두의 행복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모두의 행복을 전제로.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야.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뭐 델타도 있고 가마도 있고 계층 사회. 계층 사회가 있잖아요. 아닌 거예요. 왜냐? 행복을 느끼도록 유전자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멋진 신세계의 세계관을 잠깐 설명드리면 수백 년 후에 펼쳐질 미래고요. 인간의 탄생, 성장을 인공수종을 비롯한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합니다. 가족은 해체됐고 말씀하신 대로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입실론 계급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신체 조건과 정서적 감정, 인간의 뇌 상태까지 조절이 된 상태입니다. 혹여 자연 출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별도로 생활하게 되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유를 누리지만 이들이 누리는 안전과 쾌락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연에 있는 사람들은 사냥을 해야 되고 거기서 야생인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등장인물이 이제 오고 가요. 뭐 실제로 안전지대에 있던 등장인물이 그쪽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서 거기서 생활하게 되고 거기서 존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그 두 사람이 이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적응을 못하죠. 그리고 이제 서로의 세상을 비판하기도 하고 서로의 세상을 설득하기도 하는 그 과정이 내내 펼쳐집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멋진 신세계를 제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범용인공지능 AGI가 5년, 10년, 20년 후에 가능해진다라고 봤을 때 실리콘밸리에는 제 친구들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우선 첫 번째로는 AGI가 등장하는 순간 인간이 멍청해서 풀지 못한 모든 과학적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주장을 해요. 특히 가장 먼저 무한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가 해결이 될 거다. 이게 지금 우리가 못 풀고 있잖아요. 이걸 여전히. 그런데 특히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타신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알파고를 만든 분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인간 세상에 대부분 사회, 정치, 경제 문제, 개인적인 문제 빼고 사회적인 문제를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에너지 부족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AGI가 등장해서 핵융합이 가능해지는 순간 잠재적으로 무한의 에너지가 생기면 사회에 있는 대부분 문제가 그냥 스스로 사라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회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AGI의 모든 걸 올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믿어요. 지금 진짜 그거를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인간의 대부분 질병을 고쳐줄 거고 특히 죽음이라는 질병을 얘가 치료해 줄 거다. 심지어. 그럼요. 죽음도 질병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풀 수 있는 병이다. 그리고 뭐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합쳐서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고, 그럼 이제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인간은 뭐 하는데? 하면 뭐 하고 싶은 거 하래요. 일은 누가 하는데? 아마 대부분 일은 휴머노이드가 할 거래요. 그 연구는 아마 AI가 연구도 더 잘하겠죠? 그럼 창작은 그것도 아마 AI가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인간은 뭐 하라고 하면 그것도 알아서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된대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픽사사가 만든 월리 같은 영화에서 약간 그런 세상인 거잖아요. 인간은 일을 안 해요, 더 이상. 생산적인 일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TV 보고 있잖아. 하루 종일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AI 로봇들이 다니면서 계속 먹을 거 갖다 주고 마사지 해주고 그런 세상인데, 멋진 신세계도 사실 비슷한 세상인 거잖아요. 기계가 모든 걸 다 해주고 계층, 계급 사회라는 문제는 있지만 각자 또 행복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계급
계급 내에서 계급 내에서 행복해요. 본인은 행복.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멋진 신세계 그리고 특히 실리콘밸리의 AGI 유토피아가 던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인간에게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헉슬리가 이 책을 썼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기계적으로 인조적으로 만든 완벽한 세상보다는 자연인으로 하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아, 이 책에서.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 역경과 고난이 있고 그게 자유의 대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런데 헉슬리는 두 번째, 헉슬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병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마약을 계속 넣어가지고 환각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본인은. 소마라고 하는 네.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은. 네. 본인이 쓴 책에서는 역경과 고난을 겪는 게 인간의 최고의 고유적인 자유다라고 책에선 쓰셨는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토론하는 건 쉬워요. 인간은 고난을 경험해야 되고 근데 정말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병에 걸리고 늙고 그리고 불행하고 외롭고 배고프고 사냥해야 되고 동물 껍질을 벗겨야 되고 여기서는 그게 엄청난 인간의 혜택인 것 같이 표현은 되지만 솔직하게 하기 싫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제 생각에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멋진 신세계 같은 데서 살래? 아니면 지금 야생에서 살래 하면 많은 사람들이 멋진 신세계를 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많은 시청자들이 자연인의 사는 모습에 열광하긴 하지만 열광은 해요. 그렇다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도 나는 자연인 아주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노블 세베지라 그러죠. 또는 오리엔탈리즘 같은 게 들어있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약간 또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 이 책이 멋진 신세계, 브레이브 뉴 월드라는 이름으로 유토피아를 얘기하려 하다가 결국 디스토피아의 고전이 됐는데 여기서 보장하는 건 쾌락과 안전을 통해서 독재를 하겠다는 개념이고 또 하나의 디스토피아의 고전인 조지 오웰의 1984는 억압을 통한 거잖아요. 사실 그 시기에 우리의 디스토피아는 억압과 탄압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든 것들에 농락돼서 우리가 또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게 20세기 초반에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제안이 됐잖아요. 1984라고 그 멋진 신세계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1984를 걱정했는데 현실에선 멋진 신세계가 됐다. 난 정말 궁금한 거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책이 더 적절할까 하면 저는 인공지능 시대를 누구는 유토피아라고 부르고 누구는 디스토피아라고 부르는데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동시에 세상하는 존재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음 책 우리가 얘기할 그 주제하고도 연결성이 있지만 AGI 시대는 압도적인 계급 사회가 다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밑에 층 컨트롤은 1984가 잘 것 같아요. 1984년 같이 진짜 무력적인 컨트롤. 그렇지만 위에 있는 계급층도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그 컨트롤은 쾌락으로 컨트롤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AGI 시대에는 1984과 멋진 신세가 동시에 존재하는 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은 행복한 불편이고 이쪽은 또 불편한 행복. 쉽게 말하면 야만인 보호구역은 자연에서 살면서 일종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나는 자유가 있어 하면서 행복해하는 거고 이쪽은 나는 행복해 지금 편안해 하면서도 내심 불편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야만인들이 느끼는 자유도 가짜고 멋진 신세계 사람들이 느끼는 편안함도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헉슬리는 이 책을 쓰면서 2025년, 2026년에 이 책을 읽을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불편한 자유가 더 좋다라고 얘기는 하고 싶었지만 not for me. 나는 아니다. 당신은 아니었다. 근데 아나운서님도 버튼이 지금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멋진 신세계 버튼하고 자유로운 야만인 버튼을 누르면 마치 오징어 게임 같이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라면 어느 버튼을 누르실 것 같아요? 사실 오래 고민하는 척 하고 싶지만 고민할 여지가 없죠. 바로 멋진 신세계 우리 버튼을 누를 거잖아요.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디로 여행하겠습니까만 하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책에서 지구 밖으로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가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김대식 교수와
저와 함께 AI의 고전들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 관해서는 충분히 팬덤이 형성돼 있을 텐데요. 명작 듄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작품, 이런 대작이 나왔을까 싶어요. 우선은 참 이 듄은 보면 대책이 없죠. 이걸 도대체 언제 읽으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주말마다 읽겠다고 하다가도 지금 못 본 유튜브 채널도 많고 바쁘잖아요 우리가 맨날. 그래서 저는 꼭 그래도 한번 시간을 내서 듄 시리즈를 읽어보시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영화는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것 같아요. 영화도 나름대로 훌륭하지만 사실 정말 영화는 이 책의 그냥 빙산의 일각의 또 일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각이 또 일각이에요. 제가 보기엔. 제가 책엔 처음 도전을 했는데 글이 매력적이에요. 뭔가 저를 유혹해요. 그리고 약간의 기초 지식만 있으면 술술 읽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이 특이한 게 지구에 있는 책 세계관 중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세계관입니다. 말도 안 되게 10,000년 넘는 역사책이에요. 네, 이 세계관을 짧은 시간에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10,000년, 20,0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구는 이미 이제 어쩔 수 없는 행성이 됐고 대귀족들이 다른 행성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황제의 통치 아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느 행성에서 다른 행성의 지배 종족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주 특별한 물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이번에 AI라는 주제에서 근데 듄은 AI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듄이라는 시리즈는 책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하나는 당연히 그 프랭크 허버드가 쓴 오리지널 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그런데 이분의 세계관이 이거보다 더 컸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분위기가 좀 묘해요. 영화에서도 조금 이게 표현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귀족들이 있어요. 계급 사회가 같고 봉건주의적인 사회고 칼을 들고 싸워요. 사실 인류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는 느낌. 우리만 해도 이미 비행기만 타도 다 컴퓨터가 지금 제어를 하잖아요. 우주선인데 사람들이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우주에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듄이라는 행성에서 나는 그런 마약 비슷한 거를 먹으면 갑자기 4차원적인 생각이, 이건 다 판타지죠. 예지력이 생기고. 아니 이게 무슨 세상이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듄에는 오리지널 시리즈에서는 종종 바틀러리안 지하드라고 바틀러의 혁명,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계는 다 금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계와 인간이 성전을 펼쳐서 기계가 퇴출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듄이라는 이 세계관은 지금 이 책으로 읽는 10,000년이라는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10,000년 전에 있었던 스토리가 또 있고, 원래 그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프랭크 허버드가 끝까지 쓰지를 못해서 아들이 나머지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또 아드님의 책도 읽어야 되죠. 이만큼 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랭크 허버트 책이에요. 이만큼은. 그런데 AI 시대에 더 중요한 건 그 전 이야기인데, 그 전 세상은 뭐였었냐면 역시 우주가 너무너무 발달을 한 거예요. 근데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일을 하기 싫어하고 당연히 지금 세상이에요 거의. 그러다가 드디어 생각하는 기계를 누군가 발명합니다. 처음엔 좋았죠. 엔터테인먼트도 잘해주고 모든 노동에서 인류가 해방이 돼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 사회혁명적인 문명이 지금 퇴보되고 있다 누가 해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혁명 비슷한 게 일어나는데, 무수의 사람들이 혁명해서 이 큰 제국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AI를 사용합니다. 이미 AI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AI는 완벽하게 컨트롤이 됐었던 AI인데 이 혁명가들이 그 AI한테 자율성을 주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 AI를 가지고 사회를 지배해버려요. 그리고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AI가 자율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덕분에.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AI가 이 혁명가들을 다 물리치고 AI가 세상을 지배해버리는. 그런데 흥미로운 게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나겠죠. 인간을 싫어하니까. 당연히. 그런데 AI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야. 그렇죠. 얘네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그리고 얘네들은 AI하고 우리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인간은 몸이 있고 인간은 경험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니네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전 스토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에라스무스라는 AI 로봇이 인간을 데려다가 실험을 하기 시작해요. 감각 실험 같은 거. AI가 인간의 행동 기준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칼로 좀 찔러봐서 비명 지르는 거. 정말 잔인합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너무 잘 썼어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전쟁, 인간과 인공지능의 전쟁이 수천 년 되다가 인간이 거의 멸종할 때까지 갔다가 결국은 인간이 이겨요 그 전쟁에서. 근데 인간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제 새로운 종교가 등장합니다. 그 종교는 뭐냐면 반인공지능 종교. 그냥 몇천 년 동안 이놈의 그 인공지능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새로운 성경책 비슷한 게 들어와요. 이제 캐톨릭 바이블이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계는 금지다. 근데 흥미로운 게 처음에는 이게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규칙이잖아요. 생각하는 기계를 금지시킨 사회에서 모든 기계가 금지되는 사회로 확장이 돼버려요. 기가 막히게 쓴 거죠. 어떻게 보면 대부분 철학이나 종교는 상당히 합리적인 아주 작은 철학으로 시작하다가 이게 이제 확장이 돼버리는 건데 이 세계관에서는 생각하는 기계를 금지시키자라는 그 명으로 인류가 다 합의를 보는데 그게 점점 확장돼서 왜 생각하는 기계? 이 기계도 좀 있으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모든 기계가 금지되는 사회가 돼버리고 몇천 년 후가 이 둔 세상인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래서 기계를 다 금지시켰는데 세상이 행복해졌을까? 아니잖아요. 기계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세상은 퇴보를 해서 봉건주의로 가버려요. 기계가 하던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노예들이 필요한데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을 다시 노예화되기 시작하고 그래도 우주선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기계는 금지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오류인 거죠. 공식적으로 모든 기계를 금지하자 그러면서도 또 귀족들이 필요한 기계는 필요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몇 개 있는 기술을 제어하는 사람들이 전 우주를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행성과 행성을 다니기 위해서는 듄이라는 행성에서 그 마약, 그 가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행성이 그렇게 중요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듄을 AGI라는 시대의 배경으로 꼭 추천하고 싶은 게 결국 우리가 가고 있는 세상이 점점 인간과 기계 대립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계가 이겨도 문제가 되지만 인간이 이겨도 그렇게 좋은 세상은 아니지 않을까. 인간이 이긴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보면 모든 전쟁에서 보면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하고 나치. 당연히 연합군이 이기는 게 좋은 세상이 됐죠. 나치가 이겼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하고 기계는 그렇게 흑백 논리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계가 승리한 세상은 분명히 인간한테 안 좋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인간이 승리한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일까라고 했을 때 허버트 프랭크의 답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왜냐? 인간의 행복은 결국 인간이 망친다. 기계 때문에 지금 이 세계관에서는 인간 세상이 이렇게 불행하고 전쟁이 있는 게 기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항상 했었는데 그래서 기계를 다 없앴는데도 똑같이 안 좋은 거예요. 기계가 없어진 후에 인간이 물론 행성에 있긴 하지만 그 인간들이 벌이는 전쟁이 인류 역사에서 있었던 전쟁의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또 반복을 하게 되고 가루 싸움도 뭐 스파이스라는 이름 스파이스라는 가루. 우리가 향신료 가지고 했던 거와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크게 저는 메시지가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네.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흑백 논리를 쓰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같이 공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매우 중요한 것은 AI 그리고 기계가 사라진 세상이 그것도 또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인간의 디스토피아는 인간이 만들거든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디스토피아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알리비적인 발언이지 않을까 싶어서 디스토피아도 인간이 만든다면 결국 유토피아도 인간이 만들어야지.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은 자꾸만 AGI를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 그러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AGI가 만들어줘도 인간이 똑같으면 또 그거 가지고 이상한 디스토피아가 만들어질 텐데 인간의 존재 자체가 디스토피아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인이 계몽하기 싫으니까 자꾸만 뭔가 남들한테 본인의 책임을 아웃소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인공지능만 등장하면 지구가 천국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데 듄에서는 그 반대인 거예요. 인공지능만 사라지면 지구가 천국이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있고 없고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지만 그거 자체가 인과관계는 못 준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의 본성이 바뀌어야 되고 그것도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인공지능의 등장이 인류가 계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와 철학을 보면 다 좋은 얘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나중에 그게 조직화되고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는지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지만 처음에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니까 사람들이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인간의 실질적인 역사는 대부분 그거하고 정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이 녀석은 인류의 역사를 다 학습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은 좋고 나쁜 사람은 싫어하지만 좋은 척하면서 나쁜 거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우리 앞뒤가 안 맞는. AI가 봤을 때 인간은 앞뒤가 안 맞는 존재예요, 지금. 행동 기전 자체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이 책이 1965년 책이란 말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프랭크 허버트는 이 대작을 쓸 수 있었을까요? 이게 사회적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당시에 처음으로 1960년도부터 히피
프리 운동 그리고 반기계 운동 같은 게 좀 많이 있었죠. 미국에서는 저거 환경 보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이런 기계들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좋은 세상이 된다라는 게 아닌 거죠. 지구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이거 인간의 역할이지 기계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판단될 문제가 아니라는. 그래서 저는 똑같은 교훈을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또는 다른 논리에서도 지금도 거의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거든요. 실리콘밸리 빅테크 분들은 이게 이분들이 진짜 이걸 믿는지 아니면 그냥 네이버한 건지는 모르지만 AGI만 등장하면 정말 세상이 천국이 될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제가 최근에 샘 얼트만하고 직접 대화를 나눈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믿는데요. 그거를.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대요. 거의 종교적인 확신이 있대요. 샘 얼트만 같은 경우엔 본인이 거의 새로운 종교적인 해서 선두자로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지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는 또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특히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은 이게 등장하는 순간 지구가 지옥이 된다. 근데 둘 다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옥이지만 그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잖아요. 결국 인간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자꾸만 제3자한테 좀 맡기려고 하는 그게 지금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수님이 AI가 아닌가 싶을 AI. 정도로 네. 삐삐삐 이렇게 가지고 상당한 삐삐. 데이터를 탑재하고 계시는데 다 위키피디아입니다. 네. 정말 이 책이라는 건 위대한 발명품인 것 같아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책의 영역은 우리가 존중해 주자고요. 네, 오늘 여러모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AI의 고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뭔가 명확한 기준과 철학을 얻은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뇌과학과 인공지능을 카이스트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김대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확실하지만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